행복한 어르신 사연 모음집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사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 사연은 대구 수성구에 살고 계신 김금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김금희 할머니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아들에게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들 석현이는 여자친구를 몇 번 사귄 뒤로는 엄마, 난 진짜 앞으로 결혼 생각 없으니까 나한테 결혼 같은 건 바라지도 말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들의 마음을 바꾼 여자라니. 대체 어떤 아가씨일지 궁금했죠. 아가씨의 이름은 박규영이었어요. 그 아이를 처음 만난 날 기억은 여전히 선명해요. 석현이가 며칠 전부터 그날 꼭 시간을 비워놔야 한다고.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거든요. 내 아들의 여자친구. 아니, 그걸 넘어서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니. 그런 경험은 처음이라 솔직히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그동안 석현이가 연애 이야기를 거의 안 해서 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그렇지 않아도 궁금하던 차에 단순히 여자를 데려오는 것도 모자라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까지 하니 긴장과 설렘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약속 장소는 중심가의 카페였어요. 먼저 석현이랑 제가 도착해서 앉아 있었죠. 규영이가 오기 전에 석현이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었어요. 엄마, 규영이가 패션 디자이너거든. 옷을 정말 잘 만들고 스타일도 남다른 사람이야. 엄마도 만나면 정말 좋아할 거야. 패션 디자이너?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상상 속에서 그려지는 패션 디자이너는 늘 바쁘고 화려한 직업처럼 보였거든요. 우리 집 같은 평범한 집안과 잘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곧 우리 석현이가 좋다고 하니 괜찮겠지 싶었어요. 게다가 석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약속한 저녁 시간이 되자 드디어 규영이가 도착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먼저 석현이가 밝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카페 입구에 선 규영이가 한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 정말 세련됐구나. 규영이에 대한 저희 첫인상이었어요. 키도 크고 머리카락은 윤기 있게 빛나는 데다 옷차림은 말할 것도 없었죠. 전체적으로 무척 깔끔하면서도 남다른 감각이 묻어나는 스타일이랄까요. 적당한 폭의 검은 바지에 하얀 블라우스. 거기에 걸맞은 장신구까지. 마치 잡지에서 금방 튀어나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옷차림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규영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규영이라고 합니다. 석현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규영이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어요. 아직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 일과 인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느껴지더라고요. 그 생각에 마음이 확 풀렸죠. 혹여나 우리 아들이 이상한 여자를 데려오면 어쩌지 싶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이상함과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규영이는 예의 있고 밝고 힘이 있었어요.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요. 저는 괜히 웃음이 나와서 손을 내밀며 답했죠. 그래? 반가워요. 석현이가 자주 이야기하던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니.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워요. 고맙긴요,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같이 멋진 분이 석현 씨 어머니라
얼마나 좋았는데요. 규영이는 제 손을 꼭 잡고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좀 그렇잖아요. 먼저 인사도 잘 안 하고,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자기들 머리가 컸다고 어른들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티 팍팍 내고, 그런 젊은이들만 보다가 규영이를 보니까 눈이 트이더라고요. 아, 요즘도 이런 젊은이들이 있구나. 우리 석현이가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싶었죠. 테이블에 앉아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던 중에 석현이가 먼저 규영이 일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규영이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지만 석현이는 그저 규영이 자랑을 하고 싶은 모양이었죠. 결국 석현이의 거듭된 자랑에 규영이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들으신 것처럼 어쩌다 보니 패션 쪽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직접 옷도 디자인하고 제작도 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옷을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어머나, 대단하네. 그러면 그 옷들도 직접 만든 거예요? 내가 손짓으로 규영이의 옷을 가리켰더니 규영이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오늘 입고 온 옷도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조금 신경 써서 만들어 봤어요. 어머님을 뵈러 오는 자리라서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나는 진짜 감탄했어요. 준비성도 있고 마음도 예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옷을 디자인하고 제작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현실로 이루어냈다는 게 참 멋있어 보였어요. 식사 내내 규영이랑 석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 때문에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규영이는 너무 밝고 또 솔직해서 금세 제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그리고 석현이와 둘이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아끼는지도 눈에 보였고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 그럼 아가씨는 취미가 뭐예요? 취미요? 저는 쇼핑하는 걸 좋아해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제가 원하는 걸 사는 순간이 제일 짜릿하거든요. 짜릿? 그 말이 묘하게 걱정되더라고요. 혹여나 낭비벽이라도 있는 건 아닌 건지. 만약 그렇다면 대체 쇼핑할 때 얼마나 쓰는 건지. 석현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건지.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그래도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일단 규영이가 쇼핑을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 외에 다른 점들은 모두 너무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카페에서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는 동안에도 참 진솔한 아가씨라는 생각이 들었죠. 가끔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지만요. 예를 들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로 식당 종업원을 불러서 저기요, 저번에 제가 왔을 때는 식전빵을 데워서 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너무 차갑네요. 데워줄 수 있으세요? 등등. 자기가 필요한 걸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성격이 분명해 보였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애가 이러다 나중에 큰 사고 치겠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석현이는 이 정도 여자애를 감당할 자신이 있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아직 젊으니까. 젊은 혈기에 저럴 수 있겠다 하고요. 그날 만남 이후로 석현이와 규영이는 큰 문제 없이 결혼을 준비해 갔어요. 식장도 알아보고 모든 걸 착착 준비해 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양가 예물 교환 이야기가 나왔죠. 저는 솔직히 패션이나 명품 같은 쪽에 문외한이라 고민이 많았어요.
특히나 규영이가 패션 디자이너이기까지 하니. 대체 어떤 걸 줘야 할까? 마음 같아서는 종로 금은방에서 금반지나 다이아 하나 사주고 끝내고 싶었지만 요즘은 또 백화점을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석현이한테 털어놨죠. 규영이한테 어떤 걸 선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랬더니 석현이가 별것 아니라는 듯 말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편하게 규영이랑 직접 백화점에 가보시는 건 어때요? 규영이 성격이 워낙 털털해서 허례허식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엄마가 자기한테 선물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할 거예요. 저는 석현이의 말에 고민이 덜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야 더 바랄 게 없었죠. 얼마 안 있어 규영이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석현이한테 들었다면서 어머니가 직접 주시는 선물이라면 그게 뭐든 다른 무엇보다 좋을 것 같다고요. 그 말에 고마웠죠. 정말 싹싹한 거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정도의 아이구나. 이런 장점이 있으니 석현이가 규영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싶었고요. 규영이가 통화 중에 아예 같이 백화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어차피 제가 말을 꺼냈던 일이고 하니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잡았답니다. 규영이와 약속을 확정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그냥 긴장인 줄 알았어요.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과 처음으로 단둘이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 본능이 규영이와의 만남을 경고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쩌면 저는 전조를 느꼈는지도 몰라요. 규영이와 백화점에 가기로 한 날 아침부터 기분이 좀 묘했거든요. 저는 보통 아침에 느껴지는 컨디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리도 아프고 눈도 뻑뻑한 게 예감이 영 좋지가 않더라고요. 규영이가 차로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고 싶었는데 규영이가 밝은 목소리로 어머님, 제가 차로 편하게 모셔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었죠. 뭐 예비 며느리 차 한 번쯤 타보는 것도 괜찮겠지 싶었어요.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보라는 말처럼 차를 운전하는 규영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가늠해 보려는 마음도 있었죠. 드디어 규영이가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어요. 창문을 내리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차에 올랐죠. 안전벨트를 매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출발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두 손으로 안전벨트를 꽉 잡게 되었어요. 규영이의 운전 솜씨는 뭐랄까. 겁이 없었어요. 좋게 말하면 겁이 없고 나쁘게 말하면 누구 하나 죽을 것처럼 운전한다고 해야 할까요? 급브레이크에 급정거는 기본이고 계속 전화 받으랴 저랑 이야기하랴. 산만하게 행동하면서 도통 앞을 보질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너무 불안해서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규영아, 다 좋은데 일단 앞을 보면서 조금 천천히 차를 몰면 안 되겠니? 이러다 정말 사고라도 나겠다 싶어서 했던 말인데 규영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 맨날 이렇게 다녀도 한 번도 사고 난 적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차는 도로 위에서 마치 레이싱이라도 하듯 달리고 있었어요. 이리저리 차선을 바꾸면서 달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았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람과
차를 칠 것처럼 달리고 협박하듯 클락션을 울려댔죠. 아, 이건 좀 너무한데 라는 생각에 몇 번이나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이미 뭐라고 한 상황에서 더하기가 힘들었어요. 서로 민망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오늘은 단둘이 시간을 갖는 첫날인데 벌써부터 시애미짓 한다는 소리 들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요. 근데 이걸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규영이가 갑자기 차를 휙 오른쪽 차선으로 끼워 넣었는데 앞차와 거의 부딪힐 뻔했거든요.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거죠. 정말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정신도 없고 무서웠죠. 제가 놀란 표정으로 규영이를 바라보니까 규영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그 사이에 자기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 대체 뭐지?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차는 계속 차선을 넘나들며 달렸고 급 브레이크에 급 가속을 할 때마다 제 심장은 덜컥거렸어요. 몇 번이나 한마디 할까 말까 고민하는 동안 규영이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랑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자기 행동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싶었죠. 만약 규영이가 그런 유형의 인간이라면 저는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경험상 그런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해줘도 모를 가능성이 컸거든요. 오히려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고 기분만 나빠할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속으로 제발 무사히 도착만 했으면 하고 계속 빌었죠.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불안해서 안전벨트를 더 꽉 잡았어요. 겨우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온몸에 진이 다 빠지고 땀까지 나더라고요. 근데 규영이는 여전히 활짝 웃으면서 어머님 어때요? 금방 도착하니 좋으시죠? 라고 말하는데 속으로 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조잘되는 얼굴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석현이랑 결혼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위험하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는 게 맞을까?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함께 들어간 백화점은 이른 시간에도 사람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쇼핑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이건 다 좋은데 마감이 좀 건성이네. 이건 색이 빨간색 뿐이라고 했고. 아, 짜증나게. 진짜 왜 조금씩 다 모자란 거야? 디자이너의 직업병인 걸까요? 규영이는 작은 장신구 하나부터 명품 가방까지 모든 걸 흠잡으려 들었어요. 그것도 물건 판매를 위해 나와 있는 직원들 앞에서 자꾸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진열을 이따위로 하면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애는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 걸까? 규영이가 하는 가시 돋친 말을 백화점 직원들이 들을까봐 중간중간 얼마나 신경 쓰였는지 몰라요. 직원들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엄연히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규영이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런 직원들을 전혀 사람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사야 하는 물건을 옮기는 존재쯤으로 보는 것 같았죠. 규영아,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이요? 아, 아까 제가 진열 때문에 한마디 한 거요? 저라도 말해줘야 저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일하죠. 저렇게 멍청하게 서 있기만 하면 뭐 하냐고요. 그런데 그때 직원 하나가 친절하게 인사를 하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필요한 거 있으실까요?
그런데 규영이는 직원한테 눈길 한 번 주질 않더라고요. 마치 주인이 노예의 인사라도 받는 것처럼요. 대신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을 손으로 휙휙 넘기며 혼자서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어디 보자. 이건 좀 구리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직원이 살짝 당황한 듯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네. 이 디자인은 이번 시즌 신상인데요. 혹시 다른 스타일을 원하시면 제가 더 추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영이는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더니 옷을 한번 훑어본 후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신상이면 뭐예요? 디자인이 별로인데? 그냥 다른 거 보여줘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규영이가 솔직한 편인 건 알았지만 이건 솔직을 넘어서 그냥 무리한 거잖아요. 저는 옆에서 조용히 규영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차올랐어요. 직원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계속 웃으며 다른 옷을 추천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다른 스타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하지만 규영이는 점원의 말을 끊고 손을 휙 흔들며 말했어요. 됐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볼게요. 어차피 추천해주는 것도 다 구린 것 같던데? 그때 저는 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보았어요. 그래도 참고 미소를 지으며 규영이를 쳐다봤지만 규영이는 이미 다른 곳들로 시선을 돌린 상태였어요. 저까지 덩달아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규영이의 한쪽 팔을 꽉 잡았어요. 적당히 하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규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손을 잡은 채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라고요. 제가 민망해하는 걸 규영이도 아예 모르지는 않았나 봐요. 규영이가 중얼거리면서 빠르게 걷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매장에서는 다 그래요. 직원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 돈 내고 사는 건데 제가 고르는 게 더 낫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너무나 밝고 친절해 보였던 규영이가 이렇게까지 냉정한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자기 돈으로 사는 거니까 선택은 자유겠지만 직원들을 이렇게 대하는 건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정말 이 아이의 본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죠. 우리가 쇼핑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규영이는 점원들에게 툭툭 내뱉듯이 말을 건넸어요. 이건 왜 이렇게 비싸요? 소재도 별로인 것 같은데? 이 디자인이 어떻게 신상이에요? 따위의 말들을 계속 던졌고 직원들이 무언가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됐어요. 거기까지만 해요. 라는 말로 막아버렸죠. 직원들도 하나둘씩 말수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저 옆에서 묵묵히 규영이를 지켜보기만 하더라고요. 저도 무어라 더 이상을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제가 더 이상 말을 해봤자 규영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뿐 좋을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규영이가 사고 싶어하는 예물을 몇 가지 골라 구매하거나 예약을 해뒀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석현이가 이 아이와 결혼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심리 검사를 할 때도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나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같은 거요. 그런데 규영이는 자기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직원들을 막대했어요. 자기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았죠. 규영이가 말하던 짜릿이라는 게 설마 이걸 말하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저런 아이가 석현이와 결혼을 하고
본인들이 계획해서 아이를 가지면, 그러면 과연 자기 아이를 예뻐라 할까? 아니면 자기 아이는 예뻐하더라도 그 아이가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연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내 아들 석현이는 그런 과정 속에 행복할까?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제 귀에 규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가자더군요. 쇼핑을 하는 매 순간이 지옥 같던 차에 잘 되었다 싶었죠. 그래서 얼른 고개를 끄덕이고 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에 갔어요. 일단은 먹으면서 생각을 조금 정리해 볼 생각이었죠. 둘이 들어간 곳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자리에 앉으니까 피로가 급격하게 몰려오더라고요. 사실 규영이가 예물을 보느라 시간을 많이 쓰기도 했고, 매장 안에서 불편한 상황이 연속으로 벌어져서 저도 모르게 긴장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어머님, 어떤 걸로 시킬까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규영이는 다시 밝게 저에게 말했어요. 딱히 뭘 어떻게 할 힘도 없어서. 저는 메뉴판을 쓱 보다가 적당한 걸 골랐어요. 나는 그냥 스테이크나 파스타 같은 거면 좋겠네. 그 말을 듣자 규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에게 손을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주문을 마쳤고 직원은 친절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라졌어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첫 만남 때 식당에서 규영이의 모습을 좋게 봤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도 솔직하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무례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건지 의아했죠. 혹시 정말 어쩌면 오늘 규영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 나름대로 최대한 이 아이를 이해해 보려 한 거였죠. 그런데 10분도 채 지나기도 전에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첫 음식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규영이의 태도가 확 바뀌었거든요. 먼저 나온 샐러드를 맛본 규영이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순간 불길한 예감에 제가 말했죠. 왜? 뭐가 마음에 안 드니? 더 이상 불편한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아서.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그냥 참고 먹자고 할 셈이었어요. 그런데 규영이는 그런 제게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번쩍 들어 직원을 불렀어요. 저기요? 이거 소스가 왜 이따위예요? 직원이 당황한 듯 답했죠. 네, 고객님. 그건 샐러드에 들어가는 기본 소스인데요. 혹시 불편하시면 다른 걸로 교체해 드릴까요? 이거 너무 시잖아요. 먹기 힘들어요. 다른 걸로 주세요. 직원은 미소를 유지하며 소스를 교체해 주겠다고 했지만 규영이의 불만은 끝나지 않았어요. 스테이크가 나오자마자 이번에는 고기의 굽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또다시 직원을 손으로 불렀죠. 손가락을 까딱, 까딱 하면서요. 이거 미디엄으로 했는데 너무 익었어요. 다시 해오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사과하며 스테이크를 다시 가져가려 하자 옆에 있는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음식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만 그걸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었죠. 음식이 나올 때마다 트집을 잡고 직원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규영이의 모습이 보기 힘들었어요. 쇼핑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규영이는 매 순간이 불만이고 트집 잡을 거리로 보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히 솔직한 걸 넘어서서 곁에 있는 사람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주문한 파스타가 나왔을 때 그릇 안에서 머리카락이 하나 나왔거든요. 사실 그 순간은 저도 당황하긴 했어요.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을 발견하면 누구라도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규영이는 그 상황을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뭐야, 이게? 여기 머리카락 들어갔잖아? 규영이가 마치 직원들에게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옆 테이블 사람들도 우리 쪽을 힐끗거리기 시작했죠. 순간 창피하기도 하고 난감했어요. 직원이 다급하게 다가와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새 걸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규영이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됐어요. 기분 상해서 더 먹고 싶지도 않아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 됐다니까요? 짜증나게 뭐 하는 거야, 진짜? 차가운 규영이의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옆에 다른 테이블에서도 하나둘씩 우리 쪽을 쳐다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뭐야, 왜 저래? 진상 모녀인가 봐. 젊은 여자도 이상한데 나이 든 여자는 저 나이까지 먹고 저러고 싶을까? 저까지 함께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핵심은 규영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진심이냐는 거였죠. 지금 이 순간의 불쾌함은 곧 지나가지만 이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보이는 본성이 진짜라면 석현이랑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와 달리 조금 강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어요. 규영이의 속 마음에 담긴 말을 들어보기 위해서였죠. 규영아, 적당히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너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나까지 여기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작심 끝에 한 말이었어요. 솔직히 규영이가 제 말을 듣고 좀 부끄러워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저도 돈 내고 먹는 건데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마음대로 말 못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욕심과 생각에 빠져 흐리멍텅한 동공. 화를 주체 못해서 씩씩대느라 거칠어진 숨까지. 규영이의 모습은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날 정도였죠. 식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차 안은 적막했어요. 규영이도 기분이 나빴던 건지 딱히 제게 무어라 말을 하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 아이가 우리 아들 석현이랑 잘 어울릴 줄 알았는데 정작 오늘 본 냉정한 말투와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이 상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 더욱 강해졌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앉아 하루간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백화점에서 직원들을 무시하고 하대하던 모습. 음식에 불만을 토로하며 직원들을 몰아세우던 그 차가운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그 차갑고 흐리멍텅하던 동태눈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저 젊은 날의 돌발적인 성격이라기엔. 너무 예민하고 무정한 반응들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석현이가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 얼굴에는 여느 때처럼 밝은 미소가 가득했죠. 오자마자 규영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쇼핑 중에 찍은 사진을 봤다느니, 패션 디자이너랑 쇼핑은 즐거우셨냐느니,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해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규영이에게서 다른 모습을 봤으니까요. 제 표정이 어두운 걸 눈치챘는지 석현이가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오늘 규영이랑 잘 다녀왔어요? 규영이가 엄마 힘들까봐 걱정하던데. 그 말을 듣는데 규영이도 오늘 자기 행동이 나한테 어떻게 보였을지 걱정하는구나 싶었죠. 자기도 마음속으로 찔리니까 석현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묻는 게 분명했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니 제 마음이 확고해지더라고요. 박규영이라는 아가씨는 분명 자기 행동이 잘못된 걸 아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고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석현이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석현아, 사실 오늘 규영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조금 불편한 일이 있었어. 석현이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엄마, 규영이가 실수라도 한 거예요? 저는 규영이의 행동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백화점에서 직원들을 대하던 태도, 음식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면서 직원들을 몰아세우던 모습, 그리고 그때마다 느꼈던 불편함까지 석현이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눈앞에서 듣고 있는 석현이의 얼굴이 무너지는 게 보였거든요. 제가 말을 끝내자 석현이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해 보였죠. 아마 석현이도 규영이의 그런 면을 알면서도 외면해 왔을지 몰라요. 한참 후에야 석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규영이가 가끔은 직설적이고 차가울 때가 있는 건 나도 알아. 그럴 때마다 내가 그걸 좀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려고 했거든. 그게 다 규영이 성격이니까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중이야. 그 말에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단순히 규영이 성격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행동을 받아들이고 넘어가려고만 한다는 게,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호감만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존중이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석현이가 아직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속이 타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석현아, 엄마는 말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규영이가 너한테는 잘 알지 몰라도 남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 내가 걱정하는 건 그런 태도가 너희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거야. 제 말에 석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마 녀석도 알았을 거예요. 규영이와 함께하면서 느꼈을 그 작은 불편함들이 결국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석현이는 저보다 훨씬 더 규영이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죠. 저는 모르는 둘만의 추억도 있을 테고 나름대로 유대감도 있을 테니까요. 석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규영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고 규영이 성격도 내가 맞춰가면 충분히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해. 물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서로 맞춰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 난 규영이랑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돼 있어. 답답하더라고요. 눈앞이 깜깜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지금이야 둘 다 젊고 예쁘니까 저런 모습도 예뻐 보이겠지만 과연 나이가 들고 점점 서로에 대한 정이 식어가면
그때도 지금처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답니다. 저는 석현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석현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결혼은 서로 맞춰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너무 힘들어져. 규영이가 너에게는 잘해줄지 몰라도 오늘 내가 본 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 결혼이 평생의 일인데 내가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느낄지라도 나중에 더 힘들어질까봐 엄마는 걱정돼. 석현이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리고 끄끄대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손을 놓고 눈물을 흘리는 아들의 눈에는 혼란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어요. 석현이가 규영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간절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규영이와의 결혼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깨닫고 있는 것도 보였어요. 한동안 눈물을 터뜨리던 석현이가 간신히 마음을 진정하고 말했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거 알겠어. 근데 나 규영이를 진짜 많이 사랑해. 우리 둘이 함께라면 그런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엄마,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줄 수 있어? 규영이랑 얘기해서 엄마가 걱정하는 부분들도 잘 해결해 볼게. 그 말에 한숨부터 나오더군요. 지금 둘 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말 몇 마디 한다고 바뀔 사람이면 진작에 바뀌었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 말하지는 못했어요. 석현이가 얼마나 결혼을 원하고 있는지 알기에 이 아이를 너무 흔들어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석현아. 엄마는 내가 진심으로 결혼을 원한다면 막지는 않겠어. 하지만 정말 잘 생각해야 해.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일이니까 규영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 확인해야 한단다. 그래야 엄마도 마음이 편하겠지. 석현이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어쩌겠나요. 설사 기어이 결혼을 해서 석현이가 불행해지더라도 그건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었답니다. 그 뒤로 시간이 꽤 흘렀어요. 석현이가 규영이랑 대화로 해결해 보겠다고 한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아들 석현이는 파혼을 했답니다. 둘이 대화를 하던 중에 제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석현이한테도 비슷한 행동을 했나 봐요. 석현이가 충격을 받아서 며칠을 고민하더니 결국 파혼을 결정하더라고요. 제 아들을 이상한 여자로부터 구해서 기분이 좋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좋기도 하지만 마냥 그렇기만 한 건 아니에요. 우선 석현이가 규영이와 결혼하지 않기로 한 건 올바른 결정이죠. 만약 둘이 결혼했더라면 오래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아들 석현이 규영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 생각을 거의 접었던 아이라서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규영이의 단점을 진작에 봤으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만약 그때 제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석현이에게 사실대로 제 생각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규영이가 제 며느리가 되었더라면 더 큰 불행이 찾아왔을 테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프면서도 김금희 할머니의 아들을 위한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김금희 할머니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정답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김씨 할머니를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는 게 참 고달프네요. 인생살이라는 게 뭔지 답답하기도 하고요.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것도 말년에 이런 꼴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지금껏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젊을 적부터 항상 차분하고 무난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제게 유일한 흠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전 남편과의 이혼이었죠. 남편과의 이혼은 그 인간의 바람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들 경호를 임신한 지 7개월쯤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셔츠에서 붉은 루즈 자국을 발견했거든요. 이미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온 남편에게 추궁을 했죠. 이게 대체 뭐냐고요.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취해 있던 사람이라 그런지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임신을 해서 그렇잖아. 나 혼자 외로워서 미치겠다고. 부부관계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럴 거면 애초에 애도 안 만들었어. 그 말에 충격과 상처를 받았어요. 아이를 가져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7개월쯤 되면 어디 가볍게 움직이기도 힘들고 손, 발, 얼굴 할 것 없이 온몸이 퉁퉁 붓는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런 아내를 위해 따뜻한 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저 때문에 바람이 났다니요. 상처받은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하려 노력했어요. 곧 태어날 아이를 곧바로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외도를 지속했고 결국 가족 부양까지 하지 않아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요즘이야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도 해주고 흔히 말하는 싱글맘도 많다지만 저 때만 해도 그런 건 없었어요.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이혼했더라도. 너도 잘못이 있겠지. 내가 조금 더 참고 살지 그랬니? 젊은 나이에 벌써 이혼녀가 웬 말이니? 따위의 소리를 들어야 했죠. 물론 그렇다고 아예 재혼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슬아의 아이가 있다고는 해도 그때는 저도 아직 젊었으니까요. 그런데 지인 소개로 만난 남자의 폭언 때문에 그마저도 아예 접게 되었어요. 지인이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제발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해서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잠시 나갔는데 만나자마자 삼겹살에 소주를 먹자고 하더니 저를 데려다 주는 길에 공원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저기, 아직 우리 사이가 이럴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인상을 찌푸리면서 거참, 어차피 한 번 갔다 온 중고면서 되게 비싸게 구네. 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사실 그 남자한테 나쁜 말을 듣자마자 울고 싶었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울지도 못했어요. 여자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험한 꼴 당할지 모르는 삶이요. 그날 이후 저는 분명히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호를 위해서 여자의 삶은 포기하고 엄마의 삶을 살기로요. 그게 하늘이 저에게 내린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경호는 어릴 적에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였어요. 자상했고 따뜻했지만 동시에 저에게 너무 의존하는 성향이 짙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을 들어주려는 기특한 모습도 어릴 적부터 보이고요. 그런데 그게 자라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자친구를 사귀면 그게 저한테서 여자친구한테 옮겨갔답니다. 제 말보다 여자친구 말을 더 잘 듣고요.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지만, 우리 아들 경호는 그냥 자기가 애정을 갖는 사람한테 집착하고 의존하는 거구나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오히려 남자 역할을 알려줄 아빠가 없는데도 저렇게 이성을 정상적으로 사귀는 게 기특했죠. 그래서인지 경호가 결혼할 때도 크게 터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며느리 서영이를 처음 봤을 때 어린 아이가 벌써 조금 여우 같다 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지만 이내 곧 넘어갔어야 했어요. 경호랑 서영이가 서로를 정말 깊이 사랑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제가 서영이와의 결혼을 반대할 이유는 많았거든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서영이는 부모님을 모두 잃은 고아였고 재산도 직업도 썩 그리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마저도 직장은 결혼하고 나면 그만두기로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기로 했죠. 그저 경호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그것만 보았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서영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너무 걱정 말고 그냥 우리 집 딸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줄 테니까. 막말로 아이가 생겨도 내가 정말 친정 엄마처럼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두 책임지고 도와줄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경호만 사랑해 주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 말에 서영이가 눈물 짓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제 실수였네요. 그들의 사랑 대상에는 정작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들 며느리의 삶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편이었어요. 둘이 지지고 볶고 살든 어쩌든 너네 인생은 너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라는 마인드였죠.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며느리 서영이를 위해 내린 결단이었어요. 저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말라는 거였죠. 그렇게 아들네 신혼 초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서영이가 아기를 가지면서 일이 급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제 생일날이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굳이 제 집까지 찾아와서 축하를 해주겠다기에 미리 음식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제 생일인데 아들하고 며느리를 위해서 직접 상을 준비한다는 것도 웃기긴 했지만 더 신경 쓰이는 건 생일 그 자체였어요. 나이가 들면 솔직히 생일이 반갑지가 않잖아요. 그냥 하루 빨리 지나갔으면 싶죠. 그런데 그날따라 경호랑 서영이 얼굴은 싱글벙글이더라고요. 둘이 하도 들떠 있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아이고, 이 엄마가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좋니들? 그런데 제 말에도 둘이 계속 싱글벙글인 거예요. 얘들이 뭘 잘못 먹었나 걱정까지 하게 될 즈음 경호가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 서영이가 임신했어요. 엄마 이제 할머니가 되시는 거라고요. 경호의 말을 듣고도 저는 알아듣지를 못해서 잠깐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몸을 경호가 양손으로 붙잡고 흔들고 덕분에 더 어안이 벙벙한데 서영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한다고? 뭘 잘 부탁한다는 거니? 제가 어벙하게 답하니까 경호랑 서영이가 깔깔 웃더라고요. 어머니 놀라신 모습이 귀엽다면서요. 그때 서영이가 말을 이어서 하더군요. 제가 임신하면 어머니가 아이 낳을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그때 퍼뜩 기억이 났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었지 하고요. 그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있다니 나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래, 내 생일에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될 줄이야. 정말 고맙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약속한 거는 꼭 지키는 거 알지? 서영이 내 친엄마처럼 내가 책임지고 도와줄게.
제 말에 서영이가 한바구음을 짓더군요. 그 아이가 저를 자기 품에 꼭 끌어안으면서 귓가에 속삭였어요. 네, 저도 어머니를 친 엄마처럼 생각하며 기대할게요. 기대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왜인지 모르게 몸이 오싹하더군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오싹함을 날려버렸죠. 그저 서영이와 마음껏 기쁨을 만끽하며 축하를 해줬어요. 임신 초기 몇 개월간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서영이도 안정을 위해 최대한 조심했고 저한테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친구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느라 바빠 보였거든요. 인간관계도 영 나쁘게 한 것은 아닌지 친구들로부터 괜찮은 유모차도 선물 받았다고 저한테 자랑도 하고요. 하지만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저에게 점차 연락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 바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우리 행복이 옷을 좀 보려고 백화점에 가려 하는데 같이 가줄 사람이 없어서요. 남편은 이미 출근해서 없고. 어머니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가주실 수 있으실까요? 행복이는 손주의 태명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따로 운동을 하기 위해 시간을 비워놓은 날이었죠. 저는 매주 2번씩 필라테스에 가거든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손주를 위한 쇼핑에 가자는 거라니 저는 즉시 가겠다고 답했죠. 평소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손주보다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네랑 집이 차로 10분 거리밖에 안 해서 가깝기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꼭 전달해주고 싶은 것도 있었죠. 바로 출산 부적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란 종이 부적이 아니라 제가 가죽이랑 천으로 직접 만든 인형 같은 거예요. 잠깐 해외로 여행 갔을 때 접했던 건데 그쪽은 그렇게 출산 부적을 만들어 장차 태어날 아이와 산부의 건강을 염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저도 자그마한 부적을 직접 만들었고 그걸 서영이한테 선물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차였거든요. 서영이와의 나들이라 어느 정도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어요. 저보다 한참 어린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주었다는 것이 고마워 들떴고 혹시 가서 내가 서영이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싶어 긴장이 된 거였죠. 무엇보다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한 준비를 제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기대되었어요. 매장에 도착하고 나니까 예쁜 꽃가옷들이 정말 많더군요. 서영이가 미리 점 찍어 놓은 것들을 제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건 어때 보이세요? 우리 행복이가 입으면 너무 예쁘겠죠? 그러네. 벌써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구나. 부정할 수 없이 그 순간 저는 행복했어요.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 내 시간과 정성을 들일 수 있다는 자체가요. 그렇게 마냥 즐거울 줄만 알았는데 조금씩 이상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 삐걱임은 계산할 때였어요. 행복이 옷을 다 고르고 계산대에 갔는데 서영이가 결제를 바로 안 하고 카드를 한참 찾는 거예요. 마치 저 들으라고 하는 듯이 자꾸 중얼거리면서요. 카드가 어디 있는 거지? 설마 내가 놓고 온 건가? 그런 서영이의 모습을 가만 지켜보다가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서영아, 혹시 카드 안 가져왔니? 그런 거라면 내가 계산할까?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했나 봐요. 일단 결제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아니다. 나중에 따로 주긴 이참에 우리 손주 옷도 한번 내가 사보는 거지 뭐. 면목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다니까 그러네. 자, 여기 계산해 주세요. 손주를 위해 돈을 내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솔직히 제 경제 상황이 그리 나쁜 건 아니었어요. 부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혼자 먹고 살 정도는 되었거든요. 옷 계산을 마치고 나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어느덧 점심시간이더라고요. 약간 시장기가 돈다 싶었는데
서영이 눈치를 보아하니 그 아이도 배가 고픈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카드를 가져오질 못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배고프지? 우리 뭐 좀 먹고 들어가자.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가면 또 어머니가 사셔야 할 텐데. 서영이 너 가족끼리 자꾸 섭섭하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지금 한참 먹고 영양을 쌓아놔야 나중에 아이도 건강하지. 자, 빨리 가서 먹자. 그렇게 서영이랑 같이 백화점 식당가로 갔어요. 백화점이라 역시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어차피 살 거 기분 좋게 사자고 생각했죠. 신경 쓰이는 건 서영이가 식당에 앉은 내내 계속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딘가 기가 죽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화제를 돌리려 메뉴판을 들고 말했죠. 서영아, 뭐 먹고 싶니? 제가 물으니까 서영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그냥 가벼운 샐러드 같은 거 먹으면 돼요. 뭔가 이상했죠. 혹시 아까 쇼핑 계산을 내가 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제가 일부러 웃으면서 다시 말했어요. 아니, 샐러드만 먹어서 되겠니? 지금은 잘 먹고 힘을 키워야 할 때잖아. 뱃속의 아이도 생각해서 더 영양가 있는 걸로 먹어야지. 제 말에 서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스테이크를 주문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더 심상치 않아 보였죠. 그도 그럴 게 무슨 기구한 사연이라도 간직한 과부 같아 보였으니까요. 얘가 왜 이리 청승을 떠나 싶었죠. 서영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몇 차례 덧질러 보니까 결국 실토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요즘 저희 집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태어날 아이 생각만 하면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육아용품도 선물 받은 유모차를 빼면 제대로 준비한 것도 없고요. 말하던 서영이가 아차 싶었는지 바로 말을 이었어요. 물론 경호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에 감사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요. 방금 어머니가 저한테 음식을 편하게 시키라고 하셨을 때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갚아야 하나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제 앞에서 경호의 월급 이야기를 한 건 조금 아쉬웠지만 서영이의 마음이 아예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혼자 경호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서러웠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어야죠. 무엇보다 경호 직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 대충 상황이 짐작되긴 했죠. 짠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우리 서영이가 고생이 많구나. 그럼 내가 줄 건 없고. 제가 지갑에서 제 신용카드를 꺼내 서영이에게 주며 말했어요. 이 카드로 간단하게 먹고 싶거나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결제하렴.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어머니, 이러시면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죄송하기는 무슨 괜찮으니까 그냥 너 편하게 써. 어차피 나야 이제 다 늙어서 돈 쓸 곳도 없는데 뭘. 비싼 것까지는 아니어도 간단하게 밥 몇 끼 먹는 데에는 충분할 거야. 제 말에 서영이가 울먹거리더라고요. 눈물이 멍울멍울 맺히더니 이내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말했어요.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울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제 눈에도 살짝 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당연히 부적도 전달했죠.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 서영이가 너무 기뻐하며 바로 자기 가방에 달더라고요. 제 마음을 알아주니 고맙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 참 변덕스럽더라고요.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덜컥 후회가 드는 거 있죠.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만약 서영이가 저 카드를 철없이 막 사용하면 어쩌지? 이제라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그게 가능할 리 없었죠. 이미 버스는 떠나갔고 카드는 서영이 손에 있는 걸요. 신경 쓰지 말자는 생각을 하며 집에 돌아가 옷을 벗고 씻었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더군요.
서영이가 제 카드로 결제했다는 알림이었어요. 대평마트 5,800원. 소박한 액수를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우리 며느리가 생각보다 담이 작구나. 그렇게 고민하더니 결국 작은 생활비를 위해 사용했구나 싶어서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었죠. 귀엽고 애틋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서영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담이 큰 아이였어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은 별 탈 없이 지나갔어요. 서영이는 서영이대로, 저는 저대로 일상을 보냈죠. 앞서 말했듯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필라테스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관리는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자에게 가장 좋은 건 필라테스라고 개인적으로 믿거든요. 평소처럼 필라테스 레슨을 받고 있던 때였어요. 휴대폰 결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온나 파스타 73,000원. 파스타? 잠시 고개가 갸우뚱 기울어졌어요. 그러다가도 곧 그냥 자기 친구들하고 먹고 싶어서 갔나 보다 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죠. 그런데 내려놓기도 전에 또 알림이 오는 거예요. 렉시트 커피만 3,800원. 커피까지. 아니, 얘는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카드로 밥도 모자라 커피까지 사다 바치는 거야, 뭐야. 사람 마음이 참 얄궂은 게 분명 마음 편히 쓰라고 준 카드였지만 정작 서영이가 정말로 마음 편히 써버리니까 은근히 신경 쓰이는 거 있죠.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다들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돈이라는 거 절대 함부로 대해선 안 되고 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돈에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자기가 먹고 자고 숨 쉬는 모든 것에 돈이 들어가는데 관심 없다는 건 정상인이 아닐 테니까요. 그만큼 돈은 귀중하고 단돈 10,000원도 소중한 세상인데 서영이가 순식간에 10만 원 가까이를 써버리니 조금 당황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영이는 점차 용기를 얻은 건지 계속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파스타, 삼겹살, 전골, 찌개. 온갖 가게에서 날아온 청구서가 제 휴대폰 알람으로 날아왔답니다. 저는 그저 뜬 눈으로 제가 애써 모아온 돈들이 날아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 돈은 보통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젊을 적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노후자금 통장이었거든요. 밥 몇 번 먹은 지출로는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런 지출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어느새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순전히 서영이가 사용한 돈으로 지출되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 그냥 꾹 참았어요. 그래, 경호가 벌어다 주는 월급도 그렇고 임신했는데 얼마나 이거저거 먹고 싶겠어. 그런 마음으로 한 달을 버텼죠. 결제 알림이 와도 손으로 휴대폰을 가려버리거나 액수가 눈에 보여도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렇게 인고와 이해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또 결제 알림이었어요. 너나루 치킨 68,000원.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아니, 이 시간까지 임산부가 잠도 안 자고 치킨 호프집에 있었다는 거야. 라는 생각에 인상이 찌푸려졌죠. 안 그래도 자다 깨서 신경이 곤두서 있던 터라 곧바로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임산부가 혼자 바깥에 있을 리는 없고 보나마나 경호랑 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수화음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애초에 경호랑 같이 있으면 내 카드를 왜 쓰지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에 마침표가 찍히기도 전에 경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자다가 받았는지 잔뜩 졸린 목소리더군요.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경호, 너 지금 집이니? 당연히 집이죠. 아님 밤중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자세히 말하기는 그렇고 지금 서영이 어디 있니?
바깥에 있는 거니? 네, 친구들하고 치킨 먹으러 간다고 하던데요. 순간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치밀더라고요. 경호 말대로라면 서영이가 정말 이 늦은 시간에 자기 친구들을 만나겠다고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것도 제 카드를 쓰면서요. 제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경호에게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간 있었던 일들, 제가 카드를 서영이에게 준 것과 서영이가 얼마나 자주 사적으로 카드를 쓰는지도요. 저는 경호가 당연히 어느 정도는 제 입장을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아무리 자기 와이프가 좋다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경호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엄마,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줄 거면 뭐하러 카드 주신 거예요? 뭐라고? 경호야, 너 지금 진심이니? 당연히 진심이죠. 서영이가 엄마 카드로 밥을 먹어봤자 뭐 얼마나 먹었다고. 그깟 돈 제가 드릴게요. 얼만데요? 이번 달 찍힌 것만 해도 230만 원이다. 200, 얼마요? 230이라고. 네 월급이랑 거의 비슷한 액수란 말이다. 아니, 서영이가 카드를 그렇게 많이 썼다고요? 그래, 맞다. 이번 달만 230이고 지난달까지 합치면 500 가까이 될 텐데. 네가 줄 거니? 아니, 그게. 일단 서영이랑 한번 이야기를 따로 해볼게요. 어머니. 항상 저를 엄마라고 부르던 경우가 돈 앞에서 한순간에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어요. 새벽잠에서 깬 그날 밤 혼자 우두커니 앉아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이대로 서영이를 놔두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당장 가서 카드를 뺏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되었죠. 서영이의 출산이 가까워지기도 했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차피 이제 이미 유모차 같은 출산용품도 다 사놓은 상태라 더 이상 서영이가 크게 지출할 일도 없어 보였고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래, 조금만 더 참자. 그렇지 않아도 임신해서 몸이 힘든 아이인데 시어머니가 돼서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되지. 경호와 서영이에게 연락이 오면 둘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참아주자. 그렇게 생각을 하며 경호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문자 하나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새벽에 화를 내며 전화를 했으면 이렇다 저렇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말이라도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문자 하나 보내오지를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문자는 왔답니다. 제가 서영이를 이해하려는 결심이 무색하게 바로 다음 날 또 결제 알림이 오더군요. 불참 닭갈비 32,000원. 어이가 없어서 결제 문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덮었어요. 그냥 신경을 끄고 살아야겠다.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이니 그냥 감내하면서 서영이가 손주를 낳을 때까지만 인내하고 버티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곧 그런 제 결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일주일쯤 지난 주말이었어요. 또 결제 알림 문자가 왔죠. 매일 서영이가 제 카드를 긁어댄 탓에 그때쯤에는 익숙해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가격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알림에 뜬 땡그란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나질 않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결제했더라고요. 내역을 자세히 보니 백화점에서 유모차를 결제했더군요. 무려 900만 원짜리 유모차를 결제했다는 문자가 온 거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서영이가 출산을 앞뒀건 뭐건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과소비도 이런 과소비가 없다 싶었죠. 더군다나 이미 유모차는 친구에게 선물 받아 멀쩡한 게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바로 아들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받지 않더군요. 서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큰 금액을 결제하고서도 전화까지 받지 않다니. 이걸 어찌해야 하나 갈팡질팡하며 머리를 쥐어짰어요. 제가 화가 나는 건 금액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900만 원이 큰 돈이기는 했지만 이미 그동안 500 가까이 서영이가 돈을 쓴 상황에서
엄청난 충격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화난 건 결제에서 느껴지는 서영이의 태도였어요.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닌 평범한 가정이라는 건 서영이도 이미 결혼할 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말 그대로 순수한 호의로 서영이에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참지 말고 가끔 사 먹으라고 카드를 준 거였는데, 그런 제 진심 어린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줄 줄 알았는데 서영이는 그게 아니라 제가 준 카드를 마치 당연한 권리이자 과소비의 창구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너무 괘씸했죠. 게다가 생각해보면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제게 감사하다는 전화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집을 나섰어요. 너무 화가 나서 차를 타고 가면 사고가 날까봐 일부러 택시를 타고 갔죠. 아들네 집 인터폰을 눌러보았지만 답이 없더군요. 아직 백화점에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아파트 단지 앞에 진을 치고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니 서영이가 오더군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곁에는 친구들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이 함께 있더라고요. 멀리서 저를 알아본 서영이가 놀란 얼굴로 다가왔어요. 제가 카드를 그 아이에게 준 날과 같은 가방을 메고 있더군요. 하지만 제가 달아준 출산 부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진작에 떼서 버린 게 분명했죠. 마음이 슬펐지만 어금니를 꽉 깨물며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답니다. 어머니? 갑자기 저희 집까지는 무슨 일로? 무슨 일이긴 내 카드 돌려받으러 왔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2번 말 안 한다. 내 카드 내놔라. 어머니, 제가 조금 전에 결제한 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일단 진정하시고. 그 사이 서영이의 친구들이 불쑥 끼어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소문의 그 서영이 어머님이시죠? 어머님, 너무 대단하세요. 서영이한테 카드 주시면서 생활비랑 같이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하셨다면서요?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랑 사는 게 꿈이에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어이가 없어 서영이를 노려보았어요. 대충 내용을 들으니 제가 한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 친구들에게 자랑한 모양이었죠. 복장들을 보아하니 팔에 다들 명품백을 두르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파악되었죠. 친구들은 다들 어느 정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서영이 본인은 계속 환경이 어렵고, 그러니 허세는 부리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제 카드였던 거죠. 하지만 저는 과소비를 하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서럽지 않도록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참지 말라고 준 거였죠. 친구들 앞에서 900만 원짜리 유모차를 결제하며 허세 부리라고 준 게 아니라요. 서영이는 저를 바라보며 배시시 웃더군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자기의 연극에 맞춰주길 바라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답니다. 저는 서영이 앞에 손바닥을 느리게 펼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카드 돌려주렴. 제 한마디에 저를 연신 지켜 세우던 서영이 친구들의 말이 칼로 자르듯 뚝 끊겼어요. 그들의 시선이 모두 서영이에게 고정되었죠. 서영이가 울먹이는 얼굴로 카드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제 손바닥에 카드가 올려지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서영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그날 늦은 밤에 경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몹시 성난투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서영이가 지금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아냐고 저를 질책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었죠. 그러니? 그래서 경호야, 너는 이 엄마 마음은 얼마나 서럽고 슬피 울고 싶은지는 안 궁금하니? 엄마가 왜 울고 싶은데요?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건 엄마가 아니라 서영이잖아요. 거기까지 듣고 더 들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전화를 끊었어요. 부재중 전화가 몇 차례 더 오길래 그냥 문자로 답장을 했죠. 그래, 내가 그리 잘못한 것 같다면 사과하마.
하지만 너희들의 잘난 자존심을 세우고 싶다면 서영이가 멋대로 쓴 금액부터 돌려주길 바란다. 아참, 900만 원짜리 유모차는 내일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직접 환불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거라. 그 문자를 보내니까 맹렬하게 오던 경호의 전화가 뚝 끊기더라고요. 대신 1시간쯤 후에 서영이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꼴 보기 싫어서 처음 몇 줄만 읽었는데 대충 죄송하다는 소리였죠. 저는 다 읽을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한 줄의 문자만 답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가방에 달아준 출산 부적은 어디 있니? 답장이 없더군요. 다음 날 경호와 서영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경호는 서영이에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은 듯 많이 진정된 얼굴이었고, 서영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그런데 막상 제 앞에 둘이 와 있으니 참 딱하더라고요. 전후 사정도 모르고 저한테 화부터 낸 경호 녀석은 솔직히 별로 불쌍하지도 않았고, 배가 불룩 튀어나온 채로 기가 죽어 있는 서영이가 딱했어요. 제 예전 모습이 생각나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그때 서영이의 가방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제가 준 부적이 다시 달려 있더라고요. 제 시선을 알아챈 서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선물을 절대 하찮게 여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만약 서영이가 계속 자기 잘못을 딱 잡아댔다면 아마 제 마음은 쉽사리 녹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진솔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만 됐다. 이제 일어나려무나. 제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난 서영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나도 너무 차갑게 굴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전화도 한 통 없이 내가 계속 카드만 써대니 나로서는 오해할 여지가 너무 많았어. 맞아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그러고도 한참을 더 서로 이야기를 하며 오해를 풀었던 것 같아요. 서영이는 서영이대로 어머니 돈을 쓴다는 죄책감과 민망함에 저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못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분명히 잘못된 점은 짚어주었어요. 아무리 민망한 마음이 들더라도 사람의 도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과 윗사람에 대한 예의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날 이후 경호와 서영이하고는 더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한 손녀도 태어나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그 비싸던 유모차는 당연히 환불했죠.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서영이가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저도 아직 서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저 호의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래야 아무 문제 없이 행복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며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답니다.